안녕하십니까. 스면 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나오는 채널에서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다양한 의견들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 좋은 채팅들은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질문과 여러 가지 코멘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수팀과 화목팀의 대결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계석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스치면 상한가 저장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우승팀을 예측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요. 저희가 치킨 15마리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 우승팀을 맞추신 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부터, 매크로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좀 떨어지는 모습, 외국인은 수급이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기관은 또 파는 모습, 그리고 재료로 봤을 때는 FOMC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장 같은데 우울한 월요일 국내 증시 이번 주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월로 넘어가면 더 좋은 장밋빛 증시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려도 테마 관련해서는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AI, 로봇, 여기서 순환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AI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 다시 한번 분출을 했습니다. 셀바스 AI, 마인즈랩, 솔트룩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챗 GPT, AI 관련주 계속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타고 떠오르는 섹터들 역시나 뉴스와 이슈와 스케줄 따라서 개별 종목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노마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UAE 40조 원 투자 관련주들, 그리고 스페이스X의 6G 투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개별 종목 이슈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주말 동안에 푹 쉬고 오신 월수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가운데는 최창주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다들? 크게 우렁차게 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파이팅 넘치게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오늘부터 노마스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생활에 그렇죠? 좀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한균수 매니저는 어땠습니까? 다 쓰고 다니시던데요, 근데? 그쵸. 네.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사실 벗으면 뭔가 죄짓는 기분이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변화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주말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 동안에 요양이 했어요, 집에서. 요양? 네. 아프셔서? 다 아직 안 나가지고. 지금도 안 났어요? 예, 생각보다 좀 오래 가네요, 요번 애가. 아하. 좀 오래 가서, 예, 오늘 주말 동안에 좀 집에서 좀 쉬기만 했었고요. 예. 오늘 사실 못 올 뻔했어요, 사실은 원래 방송을. 못 올 뻔했는데 약 예. 먹고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장염이 좀 오래 가나 봐요. 이번 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감기 몰살 같이 오듯이 지금 근육까지 같이 좀 통증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하시다가 컨디션 좀 난조가 있으면 중간에 나가셔도 아무도 지탄하지 않습니다. 네. 최창주 매니저님은 뭐 하셨습니까? 저요? 예.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많이 그 산에 갔다 오고 예. 먹고 운동하고 예. 강아지들하고 놀고. 강아지들하고 놀고. 제가 이제 그 장염이 걸리셨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만성 그 가민성 대장 증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유 먹으면 가스 차고 막 그래가지고 예. 뭐 설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은 등산 얘기하려고 하죠? 아니요. 그럼요. 효소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예. 그다음에 또 운동하고 그리고 또 장이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설사할 일이 없습니다. 역시나 헬스케어 전문가. 저야 뭐 빵빵하죠.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끝나기 전에 최창주 매니저님한테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아니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진짜. 돌려야 돼요, 그냥. 돌려요? 주말에 지금 골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골골대면 안 됩니까, 젊은 사람은?
영하 20도에 토요일 날 방송, 새벽 방송했죠. 예. 일요일 날 새벽에 산에 올라갔어요. 예. 새벽 영하 20도입니다. 새벽에는 산은. 예. 그냥 폭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장갑 딱 끼고, 알겠습니다. 아이젠 차고. 알겠습니다. 근데 감기가 안 걸려요, 진짜. 감기 안 걸려요. 장염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죠?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끝날 때 번호 받아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또 유쾌한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특이점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증시 떨어지는 거 보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500선과 2,100선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인가 아니면 박스권 밑까지 떨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FOMC도 있고 실적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변수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했을 거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분은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보여주시죠. 자, 한규수 매니저님 판넬부터 가봅니다. 피봇 한 번만 이렇게 FOMC가 이제 목요일 날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 의장의 입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좀 스탠스를 좀 바꿔가지고 작년에 또 시원하게 이제 하나 틀리셨는데 이번에도 말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만한 이제 논리적인 근거가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파월이 피봇을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온다면 한 나스닥 한 4% 정도 급등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어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봇 한 번만 이렇게 해서 FOMC 관련해서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단기 고점. 결국 어쩔 수 없는 2,500, 뭐 2,100, 요 사이에 박스권이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2,500 정도에서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이런 에이지엔소 이런 애들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힘이 좀 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단기 고점의 징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70 정도? 770, 8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게임즈도 좀 올라가고 바이오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뭐 AI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지금 시총이 그냥 낮아가지고 많이 올라간다 해도 지수 영향력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아침에 그냥 조금 매도해놓고 놀았어요, 그냥요. 내일까지도 조금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놀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될 것이다. 단기 고점이라고 명확하게 뷰를 밝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님은요. 오늘도 역시나 그림으로 말해요. 잠깐 올라와서 주춤주춤 하다가 방향성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맞췄죠? 저가로부터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지금 올라온 만큼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증시가 밀린다거나 뭐 밀려도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은 좀 그리다가 나중에 방향성은 좀 잡지 않을까. 그때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때 한 번 더 조정이 오든지 지금은 좀 방향성을 잡기 이전에 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아프시니까 먼저 여쭤보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엎드리셔서 쉬셔도 됩니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지수의 움직임, 그거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어떤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번 차트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요것도 한번 제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9월에서 11월 달 올라가는 구간을 보게 되면 2,200짜리부터 해서 올라왔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았죠? 똑같이 2,200짜리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역시나 2,500짜리까지 올라오니까
약간 증시가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올라오는 구간에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조금 더 빨랐고 그리고 더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지수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두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각도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더 들어와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그럴 만한 모멘텀 거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다만 지난번과 다른 점이라면 주봉 차트가 지난번에는 여기 윗자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주봉상 차트에서 봤을 때도 이평선은 다 뚫어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아랫자리에 이제 좀 받아줄 수 있는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지수는 크게 밀릴 걸로 보진 않고 다만 저는 이제 여기 2,400짜리 그다음에 2,500 사이에서의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 정도. 예,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좀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FOMC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하고 이제 애플,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빅테크 관련 종목들도 있고 실질적 어린 시즌이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는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일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 국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건 달러 환산으로 보는 이제 수익률 차이인 건데 우리나라가 MSCI 기준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달러 환산으로 지금 이번 해에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1월 달에 전 세계 1등이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작년에 원체 많이 밀렸던 전쟁했던 러시아 그 다음으로 약세였던 게 국내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밸류상 봤을 때도 갭 차이는 많이 좁혔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외국인 자금은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이랑 중국 쪽으로 유입이 컸습니다. 이번에 역시나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중국이 개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번 주까지는 중국이 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컸는데 오늘은 중국이 굉장히 역대급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오늘 좀 기관들 위주 매도였는데 이 기관들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증시가 이 자리부터 해서 또 세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또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은 지수 장세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미국에서의 메타 플랫폼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플, 알파벳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하고 FOMC가 좀 지나가야 그 다음에 지수도 좀 방향성을 잡고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FOMC하고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가고 미증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대형주보다는 오늘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가 먼저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개별주 중소형주 위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시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게 좀 의미 없기도 한 게 너무 많은 변수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OMC와 고용보고서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사실 요거에 따라서 퍼즐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좀 확인하자라는 분위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하나하나씩 한규수 매니저님은 피봇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FOMC 어떨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피봇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분들은 잭슨홀 버전 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있고 또 그전과는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나올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차트 하나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있는 추이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같은 그렇게 큰 덩치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기준금리를 4% 이상이나 올렸기 때문에 근데 2015년 12월부터 올렸던 그 전에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는데 저때 기준금리를 9번 정도 올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7번째 올리고 있고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 25bp 0.25% 올리고 3월에 있는 FOMC에서 25bp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에 끝난다는 이제 전망이 아주 지배적인 상태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5%를 찍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이 구간 다 보이실 겁니다. 2015년부터 9년 사이에 있었던 대략 4년간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양적 긴축인 QT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연준 대차대조표인데 2017년, 8년 넘어가는 이 구간부터 연준이 보유 채권을 던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이 피봇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2019년 저 때가 여름쯤이었거든요. 한 9월 정도. 그러면 딱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연준이 보유 중이던 채권을 던지다가 다시 사기 시작한 게 2019년 9월이었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낮추기 시작한 것도 2019년 7월, 8월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였거든요. 그럼 피봇이 완전하게 있었고 2019년 저 때가 한 8월, 9월 정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에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책을 바꾸기 전에 바꿀 거라고 미리 시장에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가 앞으로 최근에 지표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향후에는 방향을 역방향으로 틀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피봇이고 실제로 틀었던 게 2019년 여름에서 초가을쯤이었는데 그럼 연준의 피봇은 언제였냐? 실제로 방향을 튼 게 아니라 방향을 틀겠다고 얘기가 나온 게 처음으로 언제였냐면 2019년 1월이었습니다. 2019년 1월을 보시게 되면 정확히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피봇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전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보유 중인 채권을 계속 팔아서 QT를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QT 하는 속도를 좀 조절하거나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자기가 하던 얘기를 스스로 번복한 거죠. 번복을 정확히 2019년 1월에 했고요. 실제 피봇이 여기 있었습니다. 피봇 전까지 말 한마디로 그냥 8개월을 올려버리는 저런 랠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종합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거는 피봇이 있을 때가 정확히 말하면 그 피봇이 현실이 될 때가 아니고 피봇 하겠다고 말을 할 때입니다. 말할 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피봇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피봇이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 때랑 지금 차이가 좀 있다고 하면 파월 의장이 2018년 11월 여기였어요. 이때 FOMC가 있었거든요. 이때 FOMC 이후에 갑자기 한 달 내내 급락해버리죠. 저때 당시에 급락할 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QT 속도 조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적 긴축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양적 긴축 축소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쭉 내려갔다가 불과 2달도 안 된 기간 만에 11월에 안 난다고 해놓고 1월에 갑자기 와서 양적 긴축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기서 피봇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도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난 FOMC,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FOMC 12월 거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023년이 가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너 지금 거짓말 치고 있지라고 보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0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근데 금리 선물 시장은 어쩌라고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그래놓고 말 바꿀 거잖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QT를 언제 줄일 거냐인데 QT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여름, 가을 그때쯤부터 이제 QT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하죠. QT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 보유 채권을 던지고 있다가 QT 속도 조절 얘기가 언제쯤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PCE도 4.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연준이 생각했던 금리 속도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또 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들을 놓고 보면 연준이 이 피봇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죠.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봇의 기준이 물가상승률 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 연준이 말하는 물가상승률 2%가 근원 CPI를 얘기하는 건지 PCE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CPI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지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물가가 잡히면 그냥 물가가 2%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PCE랑 두 번째가 기대 인플레이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PCE가 4.4까지 내려와 있고요. 작년 거의 한 10몇 개월 만에 가장 낮은 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국고채 금리에다가
팁스 채권이 있잖아요. 물가연동 채권 금리를 빼면 지금 딱 2%거든요. 그럼 1년 뒤에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라는 건 연준에서 얘기한 피봇의 조건이고 가장 최단기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2%로 보고 있다는 뜻은 연준 피봇이 조건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봇 얘기가 좀 있으면 앞서 2019년 1월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급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2019년에 이제 올라갈 때는 실제로 파월 의장 얘기 한마디로 그냥 올라간 거지. 그때 그거 말고 다른 펀더멘탈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 통화 정책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구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차트를 다시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4개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시초가가 거의 고가였는데 아침 부근에 거의 아침 부근에도 완전 신고가를 뚫지 못했지만 0.3% 차이로 0.3포인트죠. 0.3포인트 차이로 이제 코스닥이 박스 돌파를 못했는데 움직이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같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S&P 500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1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다 합니다. 이번 뭐 최근에 있었던 발표 중에 좀 쇼킹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해가지고 이제 급락이 있었고 아이러니하게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이후에 챗GPT 투자하겠다고 서버 투자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되게 독특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게 진짜 고비다. 고비가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고비가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번 주도 그 여러 가지 고비 중에 하나인 거고 이번 고비가 이제 좀 특이사항이 좀 있다고 하면 또다시 전고점에 올려놔놓고 장난치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가 조정이 이렇게 한 번 더 누워버리면 앞에서 누웠던 이런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두 달 내내 내려간 거, 한 달 내내 내려가고 한 달 올라가고 했지만 두 달 내내 올라간 게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려버리면 또 말짱 도루묵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 주 변곡점을 통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가능하려면 연준에서 피봇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정도 말만 나오면 그냥 폭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한국시장 기준 목요일 새벽 4시 반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FOMC에서 피봇에 대한 조그마한 힌트라도 준다면 시장은 조금 환호할 수 있겠지만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확실히 확 위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자리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고점이라고 최창주 매니저님 써주셨는데 여기 채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두님께서 이미 코스피 PER 12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21년 6월 고점에 나왔던 PER 가깝기 때문에 곧 상승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매수 신중하세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채팅창의 시청자분들이 더 전문가 같은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고 계신데 많이 보셔서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 함께 하시니까요. 자두님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코스피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PER이 12.5배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최창주 매니저님 말씀대로 단기 고점, 좀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부터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2022년도에 비했을 때 2023년도가 좋을까요? 4분기도 안 좋았지만은 1분기, 2분기 아직까지 물음표 찍히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더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실적이 4분기가 잘 나오긴 했지만은 환율 자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가격을 중국에서도 낮추고 또 국내라든지 해외에서 다 낮췄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아마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테슬라에서 가격 하락한 거에 따라서 아마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올해 실적 전망 환율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조금 뭐 호전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바이오가 시장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그런 현재 시장 분위기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배당 관련돼서 좀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금감원장이 또 태클을 한번 걸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 그리고 최근에 또 대출금리 또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대출금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금융주도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건설주라든지 이쪽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대형주들이 뭐 100%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호석유화학 또 대한유화 이런 것도 그렇고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실적 전망이 좋으냐 1분기, 2분기? 물음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봇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멀어요. 이제 1월 달인데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 다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2월 달에 0.25%, 3월 달에 0.25%, 그래서 5%인데 아니 무슨 뭐 바보야 쪽에 밥솥에다가 쌀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바로 그냥 그 밥되기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30분이면 30분. 그리고 밥 다 돼도 뜸도 들여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압력밥솥 좋은 거는요 빨리 돼요. 빨리 돼요. 10분 만에 되는 것도 있어요. 긴급치사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10분이 지나야 되는데 이제 쌀 씻어가지고 전기밥솥, 압력밥솥에다가 올려놨는데 벌써 이거 뭐 김난다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연준에서 보기에도 어이가 없네. 내가 아무리 뻥카리 치고 있지만은 어이가 없네. 그걸 저보고 말씀하세요. 옆에 한교수 매니저님 보고 말씀하시죠. 아니 잘생긴 사람 보려고. 아니 재밌잖아요 그래도. 제가 얼굴만 보면 재밌어요 그냥. 뭐 의견은 다른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명예권은요 얼굴만 봐도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래요? 좋은 의미로 좋은 거죠. 제가 밴드가 높은데 밴드가 무한대인데 다 받아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FM 기업들의 실적 계속 낮아지고 결론을 쫙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뭐 금융도 FMC도 너무 섣부르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목의 그런 다 같이 순환매가 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업종마다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순환매 돌고 어떤 게 쫙 올라지면 또 쉬고 또 이쪽에서 쫙 올라지면 쉬고 이랬는데 오늘 딱 그냥 보고 있으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만 보이네. 상한가. 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또 옛날에 메타버스 생각이 나서 위직 스튜디오나 위메이드가 생각이 나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메타버스보다는 AI가 시총이 낮다는 얘기예요. 시총이 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뭐 충분한 그런 해외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만한 이유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 기업들 보니까 적자거든요. 저거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올 것 같다. 네, 오늘 결국은 보니까, 경계감 쪽으로 무게가 많이 가. 네, 제가 원래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상승 쪽으로 안 말씀 하는 많이 편인데 하시죠. 오늘은 진짜 매수를 거의 안 했어요. 매도 좀 하고 놀았어요. 내일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한규수 매니저도 아까 FOMC 얘기할 때도 사실 피벗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일단은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기조에는 동의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한규수 매니저도. 그렇죠. 세 분 다 그러면은 주가 위치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확인하고 가자.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세 분 다 스탠스를 가져간다는 게 맞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기는 하거든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좀 여러 가지 좀 통계 자료가 있어서 요거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통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난번 1980년도에 금리를 올렸던 이때 모습인 겁니다. 이때 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는 이 당시에 연준 위원장의 이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발언을 한 다음부터 인플레가 뛰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당시 한번 실수가 한번
나왔었던 경험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실수를 한 번 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 거라서 이번에 바로 피벗에 대한 발언이 나타나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는 많이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삼성전자의 또 확정 실적 발표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과연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감산에 대한 멘트가 강하게 나올 것이냐. 거기서도 강한 멘트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정치가 나타나주고 있는 만큼 내일 시장은 조금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감을 가지고 뭔가 경계감을 가질 만한 시기인 건 맞고 대형주가 올라가기보다 저는 계속 중소형 종목도 위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시장이 이전처럼 크게 밀려가서 작년처럼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많이 빠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통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929년도 이후에 미증시가 1월 달에 올랐을 때 그 해를 플러스로 마칠 확률이 71%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높은 확률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시장 내에 이제 그 시황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통계를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요. 요거 약간 오타인 것 같고요. 23년도에 1월 달에 7% 이상 올라갔던 날을 계산해 보니까 그 해의 종가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로 봤을 때 지금 총 8, 9번 정 중에 한 번 정도만 그 해에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는 통계인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세게 올라갔던 적은 많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올라갔던 날 결국 연말로 갔을 때 플러스권에서 끝났던 경험이 더 많은 거니까 지금은 약간 우려감을 가질 시기 많고 경계감을 가질 시기 많지만 이전처럼 작년처럼 엄청난 급락으로 연말에 끝날 것이다.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상태인 거니까 이번 뭐 조정을 이용해서 약간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종목이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오케이. 짧게. 예.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공시 보셨죠?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포스코 케미칼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라. 어깨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40조 원 삼성 SDI 예. 향후를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40조 원 수주 발표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3억입니다. 33억. 완전 초대박. 어닝 쇼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예. 아마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그 호재를. 4분기가 안 좋았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오늘 보셨지만은 우리 사주 800만 주 나오는 날이잖아요. 예. 연기금에서 잔뜩 사고 외국인들이 잔뜩 사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뜻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위대한 기업인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은 어떤 어려운 시장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 할 말 없잖아요. 맨날 저한테 태클 들어오셨잖아요. 태클이 아니죠. 제가 어떻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태클을 걸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전기차 안 팔면 어떡하라죠? 제가 그렇게 눈 테슬라 그냥 껌뻑껌뻑하면서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매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네, 간단하게 LG엔솔 오늘 플러스 마감했잖아요. 보호에서 풀리는데.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도 호재가 있었고 요런 거 보면 지수가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좀 버텨줄 것 같은 이가람 매니저 의견에 동의하는 게 지수가 막 크게 떨어지고 2300, 2200 요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또 LG엔솔 버텨주는 거 보면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수는 안 빠져요. 지수는 안 빠지는데 점을 찍었다는 얘기지 제가 급락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급락 맞을 가능성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도 삼성전자는 크게 안 빠져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고의 기업이고 그리고 삼성 SDI도 같이 받쳐주고 있고 근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게 현대기아차가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좀 버텨줘야 된다. 그런데 위치 자체가 거기서 급락 맞을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작년 같은 지수 급락은 없다. 작년에 핵폭탄 맞았으면 올해는 그냥 대포 몇 대 날라오는 거
그냥 피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오후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제 친구가 실제로 SK에서 일하면서 미국 가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한 1년 동안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귀국을 했는데 포드에서 실제로 SK 그 공장 돌아가서 배터리 나오는 거 보고 수율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포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다른 긍정적인 뭐 스텝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취재는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최창주 매니저님 또 배터리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얹어봤습니다. 아니 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 위대한 기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에이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진짜 한 교수 매니저 1분만 드릴게요. 매크로 얘기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 후반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 교수 매니저 실적 애플, 메타, 아마존, 알파벳 요거 실적 우리 앞으로 AI 쪽 투자하고 뭐가 늘어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뒤에 두 번째 특이점에서 우리 챗 GPT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 AI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기업한테 충분히 주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전에 쪽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컨퍼런스 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덧붙인다는 얘기가 챗 GPT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서버용 투자 이제 얘기가 같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구글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바이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앞다퉈가지고 인공지능 엮어서 챗봇 한번 가보겠다. 뭐 자연어 처리 기반 모델 다 이제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서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 올라갔단 말이죠. 엔비디아 같은 애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번에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저런 미국발 재료 같은 거보다 지난 뭐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챗 GPT 써보니까 좋더라. 고위 공무원들도 좀 써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거지. 예. 뭐 서버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 실적 잘 나오고 서버 투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하드웨어 쪽이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14%만 오른 것도 맞아요. 네. 뭐 엔비디아랑 뭐 구글이랑 이런 데서 AI 칩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수페타시스 고객사가 예. 최근에 챗GPT 서버랑 연동돼 있는 회사들이 메인 고객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버용 고다층 기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하드웨어 수혜주가 뭐 돼버렸는데 걔랑 이제 똑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테마색 짙은 애들보다는 하드웨어로 실제 숫자 나오는 애들 쪽이 더 유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예.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수페타시스만큼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네, 그거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첨언할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매크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측과 분석을 해봤지만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실적도 그렇고요, FOMC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은 주 후반까지 가봐야 전 세계적인 증시가 어디 방향으로 향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힌트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역시나 챗GPT 연관된 AI 관련돼서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담아볼까? 저는 심장이 간이 작아가지고 요게 이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며칠 전에 얘기했을 때, 2주 전에 얘기를 했을 때도 이미 너무 비싸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 오르는 종목들은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소외되기는 싫고 따라가지는 무섭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균수 매니저님 판넬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하이리스크와 로우 리턴 뭐 셀바스, AI, 마인드랩 이런 거 따라가면 하이리스크와 로우 리턴이다? 최근에는 뭐 언제든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과열되는 파트가 있으면
비싼 애가 더 비싸지고 싼 애가 이미 싼 애진 애가 더 싸집니다. 근데 뭘 사실 사람들은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비이성적인 가격으로 가면 이거는 정상 가격으로 내려올 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SW에 들어간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고요. 오늘 하드웨어 아까 이스페타시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애들이 하드웨어로 이제 묶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원래 숫자 나오고 실질적인 실적 연결 수혜도 다 있는 애들이라 하드웨어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소프트웨어는 지금 가격 레벨이 리스크는 큰데 기대 수익인 리턴이 작아지는 그런 뭐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내일 하루만 스쳐서 상한가 먹고 나오면 안 된다. 그거 스치려다가 이제 완전히 배 가지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재미로 하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큰데 수익률은 낮을 수 있다. 하드웨어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을까요? 선택 책임. 그 뒤에 옆에 붙었는데 얘기. 투명으로 붙여놨어요. 예. 선택은 자유. 책임도 본인. 책임도 본인. 네. 결국은 이제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요. 말린다고 안 합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본인이 말입니다.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조금 약간 내가 매매를 잘해서 수익 났다는 그런 건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위메이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를 기억해라.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또 그림을 그려셨을까요? 아니네요. 텍스트를 써주셨습니다. 남는 자와 소외되는 자 이렇게 두 개로 갈린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안에서 진짜 이제 사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 됐고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들 위주로 아마 좀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살아남는 종목들은 결국은 올해 내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에 지금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늦게 올라온 종목들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 나타나게 되면 대장주들은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후발주에 올라온 애들은 그때 아마 좀 소외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 상태에서의 지금 테마성 관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보신다면 그냥 짧게만 치고 빠지는 정도? 네, 그 정도만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면 상한가답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들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하드웨어 쪽 그리고 또 다른 쪽.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뭐 사실 뭐 경계감을 가지실 분은 이미 가지셨을 텐데 짧게만 최창준 매니저님이 왜 요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선택은 자유, 책임은 본인, 요 얘기를 왜 하시는지 짧게만 들어볼까요? 저는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향이고 스타일인데 제가 해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을 만약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그런 제 자신이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수를 뭐 항상 잘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은 매수를 했다가 시장이 하락하든 기업 실적이 분기 실적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 저는 이제 만약에 최고의 실적주다 그러면은 만약에 최근에도 뭐 에이젠소라고 포스코케미가 제일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런 종목은 샀다가 만약에 빠지면 더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샀는데 한 7만 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7만 원에 더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그런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는데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또 오픈엣지 이런 종목들이 다 좋아요. 뭐 기술적으로 다 뭐 기술도 있고 다 좋은데 과연 쟤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가치가 얼마였냐는 거였죠. 신규 상장했을 때 가치 평가를 얼마를 받았냐는 거고 이런 것들이 따지게 되면은 선뜻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하고 저 같은 경우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고. 좀 약간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물렸다. 그냥 믿고 가면 돼요. 더 사버리고.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종목은 내가 더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장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 위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제가 있다. 경험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터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면 예스. 그렇지 않으면 노. 근데 참 어려운 게 그런 고민하고 그 다음날 봤는데 코난처럼 상한가가 있으면 배 아파서 그날 저녁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거 코나 못 사고 다른 종목 쫓아간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해서 대안책을 한번 알아볼 텐데 한기수 매니저님,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은 종목 위주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어요? 방금 나왔던 뭐 이수 같은 애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서 소부장인 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자는 건 아니고 뭐 하나머티리얼즈 앞서 얘기한 뭐 이수는 한번 봤으니까 빼겠습니다. 뭐 원익 QNC, 원익 IPS 이런 애들, 얘네가 최근에 뭐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큰 양봉 쌌던 날 챗GPT 묶였던 날이 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연동해서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그거랑 연계가 돼 있는 애들인 거고, 앞서 최창주 매니저께서 하셨던 말씀에 저도 좀 덧붙이면 이게 뭐 종목이 좋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뭐 GPT든 뭐든 이게 컨셉의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식을 하던 모든, 제가 주식을 뭐 30년, 40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제 주식 인생 전반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는 대학생일 때입니다. 대학생일 때는 정말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수익금은 작았죠. 그때 해봤자 뭐 엄청 큰 돈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쵸. 근데 그때는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깡통 리스크를 안 구했습니다. 나 깡통 가도 되라는 생각으로 한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게 저도 그런 색깔이 짙은 걸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제 주식 인생 통틀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가 가장 위험하게 당연히 할 때였는데, 왜 그거를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하냐면 예전이랑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깡통 차도 되니까 한 거였어요. 실제로 깡통을 많이 찼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깡통을 차고도 복구도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야 뭐 제가 깡통을 찬다고 해서 뭐 집안에 기둥 뿌리 뽑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돈 못 갚아가지고 뭐 빚을 갖다 써서 그 돈 한 번 날리면 10년, 20년 동안 손가락 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던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런 애들은 최창주 매니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더 사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황이나 좀 사실 운의 의지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코로나 전에 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테마주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그때 뭐 그 유니더스 같은 그 지금은 사명이 막 여러 번 바뀌었는데 무슨 뭐 성관계를 할 때 콘돔 밀기고 하면 전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콘돔 관련주 10배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그걸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네, 왜 샀는지 지금도 이해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때는 광풍이 그랬습니다. 그냥 노담 랠리가 딱 나와버리는. 네.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건 완전히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컨셉을 잘 맞추셔가지고 내가 예.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다. 예. 나는 전체 이제 운영하는 자산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재미로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분명히 저 대학 다닐 때도 저 스치면생각 같은 프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TV에 맨날 그렇죠. 봤거든요. 예. 봐가지고 테마 얘기하면 보고 뭐 IT 얘기하면 그냥 껐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내가 주식을 무슨 3천만 원 들고 왔는데 뭐 2천만 원 들고 왔는데 나는 수익 화끈하게 내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왜 사요 제가.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컨셉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감내 가능한 변동성이 어딘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3억 들고 왔는데 깡통 차도 상관없어요. 그럼 하셔도 돼요. 왜냐?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는 만큼 변동성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높게 사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서 딱 두 가지 부류인데, 첫 번째는 큰 돈을 들어가서 오래 보유하셔서 큰 수익을 내는 분, 그런 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 자산을 하시는데 거기에 비중 비팅을 해가지고 크게 수익 내는 분, 이 두 분은 진짜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TV를 끄셔도 돼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 원래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아니면 내 컨셉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GPT가 좋고 말고 뭐 IT가 뭐 누워서 자네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컨셉이랑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밴드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라인을 정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강의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지카 바이러스 때 모 테마주를
20억을 사가지고 80억 만드는 분을 보고 그냥 박수 쳤습니다. 왜냐면 그 4배 수익 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사도 4배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20억을 베팅할 수 있는 이 배포가 그게 너무 멋있었다. 그게 되면 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성향의 분들은 한 3년, 5년, 10년 뒤에 보면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이제 한 2년 지나면 연락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그 선물 옵션 관련돼 가지고 파생하시는 분들 그냥 조용히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사실 고위험이라는 거는 계속 그럴 성향이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자기의 그렇죠. 실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거기 맞춰가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요걸 길게 한 이유도 사실 주식 투자에서 이제 철학이랑 본인의 기준이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길게 끌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남는 자 대 소화해야 되는 자, 대안책으로 어떤 걸 좀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대안책은 없다라고 봐요. 대안책 없다? 네, 대안책은 없고 그냥 할 거면 그냥 이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원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뭔가 자신 있게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는데 요거 좀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요. 버즈피즈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CS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요 지금 퍼센트율은 지금 이제 제가 한 달짜리로 넘겨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한 달 수익률인 건데 버즈피드라는 종목은 한 달 사이에 460%가 올라왔고요. 얘가 오픈 AI 쪽이랑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얘가 대장주입니다. 그 다음에 CS 글로벌 이런 것도 AI 관련 종목인 건데 미국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 아래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종목인 코난 테크놀로지 얘가 지금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 300%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아래가 오픈 엣지인 건데 결국에는 지금 버즈피드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 자체가 저는 인공지능이 이번에 한 번에는 안 죽을 거다. 만약에 죽는다면은 아마 3월달 넘어가고 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정상 봤을 때 이제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상반기 내에 신제품이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제품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적어내드린 CS 글로벌이나 아니면 그 위에 지금 대장주의 버즈피드라는 미국 내 종목이 지금 밀렸다가 얘네가 한 번 더 반등을 줘서 세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국내에서 또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한번 조정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조정이 오게 되면 차라리 이번에 대장주였던 종목들로 그냥 단기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결국 그냥 뭐 지난번에 메타버스가 한창 올라갈 때도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저는 그와 또 같은 성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차라리 뭔가 이쪽은 대안주보다는 그냥 아예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관중에서 빼지 마시고 관중에서 보고 계시다가 한 마이너스 한 50% 정도 가까이 눌린다면 그때가 또 한 번의 또 단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종목 말씀해 주시죠. AI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계속 최근에도 강조를 하는 종목인데요. 뭐 제 공개방송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탐방을 갔다 왔고 또 계속 기업 관계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종목 이름은 위세 아이텍입니다. 위세 아이텍. 위세 아이텍인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또 빅데이터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1년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매출액 340억 원에 영업이익 58억 원을 기록했던 2021년도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매출도 좀 감소도 했고 또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은 한 350억 정도 나오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1,100억이에요. 1,100억.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코난 테크놀로지가 6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종목이 오픈 엣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오픈 엣지도 신규 상장주인데 다 3천억이거든요. 근데 다 지금 오픈 엣지가 됐던 코난 이래가 됐던 다 적자 나는 기업이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앞으로 성장성 맞고 달리는 기업이 지금 위세하이텍에 대비했을 때 한 3배, 5배, 6배 그리고 소이투독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적자 나는 기업인데 소이투독스요.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얼마가 올랐냐면은 소이투독스 같은 경우가 한 5배, 6배 올랐어요, 지금. 저점이 한 6천 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니까 5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종목 편하게 그래 AI 인공지능 뭐 다 인공지능하고 또 앞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까지 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평가됐으면서 시총도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만약에 AI들이 한다 그건 그냥 코난이죠. 저는 그래요. 만약에 알겠습니다. 위험을 갖고 산다 그럼 대장주 하는 거예요. 네. 위세도 5배, 6배 가요?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한 20, 30% 20, 정도. 30%? 아니, 1년에 이자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안 나고 수익 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당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대로 요게 한 번 끝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 위주로 좀 눌림이 나올 때 사서 다음번 웨이브를 노리던가 이렇게 전략을 짜보시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다음 특기점 볼게요. 요거는 세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스페이스X의 6G 저궤도 위성 관련주 그리고 UAE 40조 원 실제 투자 관련주 원전이나 방산이나 청정수소나 아니면 노마스크 관련주 이게 세 개 중에서 세 분이 제일 하실 말씀이 많고 이게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타고 떠오르는 이런 섹터들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혹시 주도주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수익이라는 좀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6G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 사업을 시작한다. 요거 기간통신 사업자 우리나라에 실제로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를 끼고 6G가 될 수 있을지 요게 좀 화두고 UAE가 MOU가 아니고 40조 원이 실제로 현금이 투자되는 거다. 원전, 방산, 수소 등등 여러 가지에 투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노마스크, 이제부터 신뢰도 노마스크다. 관련주 중국과 같이 엮어서 리오프닝 이런 걸로 한번 엮어볼 수 있을까?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기수 매니저님 판단은요. UAE 40조 단순 MOU 아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다. 여기 안에서도 또 봐야 될 섹터는 따로 있겠죠? MOU가 하도 여러 건이 체결돼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포커스가 딱 보이기는 합니다. 뭐 원전, 방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안에서는 말씀을 잘 해주신 대로 수소 포커스가 좀 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UAE 국빈방문 뭐 행사의 사이즈 또는 이번에 체결됐던 MOU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테마의 약발이 좀 약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국빈방문 다녀온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기대감이 한 10%씩 많이 올라간 게 한 15% 잠깐 올라갔다가 일정 중에 이제 주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중에 종합주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꼭지가 나왔고 지금도 이제 누워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MOU는 사실 아무 데서나 뭐 체결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MOU는 그냥 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니까 실제 계약으로 연결이 될 거고 어음이 아니라 현금 형태이면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포커스가 방산, 원전, 수소 세 가지란 말이죠. 한 번 더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지만 일단 한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주 매니저님은요. 원전이랑 노마스크 하나만 찝는다면요.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냥 두 개 찍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원전은 그냥 두산에너비티 뭐 현재 실적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원전하고 풍력 쪽하고 또 여러 가지 기자재도 하고 있는데 갈만하면은 약해지고 갈만하면 약해지고 배터리가 다 됐나요? 뭐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원전에다가 예. 배터리 갈을게요. 2차전지 접목시켜야 되겠어요. 아, 2차전지 접목시키고. 원전이 이렇게 약한 게 아닌데. 노마스크는요? 그리고 노마스크는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관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한쪽에서 또 막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마스크 리오프닝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머스크 2분기 2월 일정 기대감? 머스크 2분기? 뭐 있을까요? 스타링크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한국에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고치를 적어놓은 거가 딱 봤을 때 2분기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빠르면은 이제 1월 13일 날 신청을 했으니까 빠르면 30일 안에 정부 허가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으로 본다면은 이제 뉴스가 뜨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한다는 내용이 뜨자마자 종목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일정주로 본다면 약간 테마성 정도가 2월 달에 한 번 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항상 모자라네요. 매크로 얘기를 아까 좀 짧게 할 걸 그랬어요. 요거를 이따가 중계석 갔다 와서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중계석 가기 전에는 좀 최대한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종목 하나 딱 주시면서 그거를 적어주신 걸로 살짝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부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2주 전에 국빈 방문이 있었고요. 이게 잘 보셔야 보이는데 딱 기대감에 올라간 게 이만큼이 끝이었어요. 딱 이게 한 15%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날 보시면 이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시초가 갭 띄우고 파란불로 다 밀리죠. 이때가 그거였습니다. 국빈 방문이 주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원전 관련 MOU 뉴스플로우가 있었고 그거를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음봉이 나온 이후에 거의 2주 동안 박스 횡보 중입니다. 이런 애들이 어차피 다 움직이는 게 똑같고 방향도 거의 원사이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오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 번째로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스상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던 G2파워입니다. 세 번째가 우진입니다. 이런 종목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위주로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최창준 매니저님 종목 딱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만. 네, 저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 좋습니다. 예,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안 빠져요. 그냥 굉장히 타이트하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환율도 그렇고 또 유가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여행 가서 매출 일으킬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네, 알겠습니다. LCC 대장주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여행 계획 있으시고 가야죠. 제주항공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맨날 일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머스크 2분기 2월 일정 기대감, 요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도 화면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언제 서비스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링크 누르시면은 이제 2분기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1월 13일 날 신청했으니까 빠르면 2월 13일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아마 내용 돌게 되면은 한 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컴퍼니 K와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맨 아래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으로 본다면은 AP 위성이 좀 눌려놨을 때 2월 달에 좀 잡아놓고 한 19일 정도 보유하시면 뉴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여기 AP 위성이나 아니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를 좋아하시면 어떤 종목 뭐 이렇게 또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판넬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특이점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방향성을 정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챗봇 AI 관련주 그리고 스페이스X 6G 저궤도 위성 관련주, UAE 40조 원 투자금 관련주, 노마스크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특별한 포트 대결 1월 대결이 내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중계석 가서 그 이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